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어머니의 시원한 사이다 사연입니다. 요즘 이런 사연을 접하게 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요. 그래도 지금은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사연자님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이씨입니다. 저는 40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힘들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제가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토스트집을 해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을 키웠는데요. 남편이 죽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라서 정말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오빠에게 올인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공부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제법 하는 아들을 밀어주기 위해 낮에는 토스트 가게를 하고 밤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2살 위의 오빠보다 제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지만 여자아이는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면서 인문계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강한 부모님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 장학금을 받았지만 공장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은 꿈을 꿀 수가 없었죠. 사별한 남편도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주임이었던 그는 제 사정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제가 버는 돈으로 오빠는 서울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버는 돈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신랑 덕분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죠. 비 오는 날 신랑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김태균 씨 와이프 되시나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지금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으세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랑은 음주운전을 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대로 사고가 났고 수술을 하고 있지만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웬 날벼락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8살인 아들이랑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오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보다 저를 더 많이 챙겨주었던 오빠가 병원 수속부터 저희 아들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저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정말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신랑이 떠나고 한 달 동안은 정신을 놓고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제 삶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고 저희 오빠는 저를 한 대 때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애야, 너 엄마야. 지금 너 아들 몰골 봐. 내가 이틀마다 와서 돌보고 있지만 지금 아들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 엄마는 강하다잖아. 네가 이러는 거 태균이가 알면 더 슬퍼할 거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너 살 길을 찾아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지윤이는 어떡할 거야. 오빠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하나 남은 내 아들 지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아들 지훈이를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빠 집 근처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일을 시작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오빠와 새언니는 언제든 오라고 해주셔서 아들 학교 근처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개 파는 날도 있었어요. 가정주부로 10년을 살다가 처음 해본 장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유인 아들이 있었기에 매일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요리책만 10권이 넘는 책을 보면서 소스를 연구하며 다른 메뉴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쓸 정도로 근처 맛집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있어서 전 너무나 기뻤죠.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일해서 돈 벌고 학원 보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한 반항심도 생겼지만 아들은 한번 공부하면 공부에만 몰두하는 타입이라 저 또한 공부 잘하는 아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이때 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싸우더라도 풀고 헤쳐나갔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학원 보내주고 용돈 주는 게 저의 사랑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공부,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밀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정말 공부는 잘하지만 무뚝뚝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로 컸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던 오빠가 아들 지훈이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저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너 키우는데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니? 외삼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랑 저는 이런 게 더 편해요. 아니,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돈 벌면서 사는데? 오빠 그만해. 우리 아들 사춘기인가 봐. 괜히 공부하는 애 건드리면 좋을 거 없어. 우리 떠들지 말고 나가자. 너는 무슨 아들한테 그렇게 죄인같이 굴어. 네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너 후회한다. 오빠, 사춘기 때 다 그래. 오빠가 아직 사춘기 아들 안 키워봐서 그래. 나가서 얘기하자.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하지 말고. 중학생이 되면서 아들의 사춘기가 시작되며 저희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근처에서 토스트 가게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학원에서 밤 10시가 되어야 들어오고 집에 와도 저녁 한번 같이 먹지 않고 늘 자기 방에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아들, 주말인데 엄마랑 외식 한번 할까? 근처에 고깃집 생겼대. 우리도 가보자. 엄마 외삼촌네랑 갔다 오세요. 전 집에 있을래요.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엄마도 피곤할 텐데 방에 가서 쉬세요. 아들은 저에게 늘 거리감을 두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으니 아들의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장사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새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아가씨,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아가씨 얼굴도 아직 예쁘고 젊은데. 내가 동생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 오빠도 늘 아가씨 걱정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된 동생 안쓰럽다고. 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오빠랑 언니 없었으면 저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알죠? 저는 부모님보다 더 언니랑 오빠에게 의지하면서 지난 3년을 살아왔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초등학생이었던 지훈이를 챙겨준 건 새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늙고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것도 바로 새언니였어요. 다음 생에는 꼭 새언니의 언니로 태어나서 제가 받은 것들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 만큼 저에게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오빠는 그날 저녁 저를 집 앞으로 부르더라고요. 오늘 나 주영이 만났다. 그러다가 네 이야기했어. 너도 혼자 된 지 6년 되었다고 말했어. 주영이도 지금 혼자야. 와이프 암으로 죽고 나서 혼자서 살고 있대. 주영이가 너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 너는 어때? 아니, 오빠. 그냥 나는 지훈이 엄마로 살래. 아무리 예전보다 과부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이 데리고 새 사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지훈이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데 괜히 엄마가 구설수 오르기 싫어. 그리고 아직 나 우리 신랑 마음에 품고 살아. 나는 괜찮아, 오빠.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신랑이 죽고 나서 가시를 잔뜩 세우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관심 자체가 부담이었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의 단짝 친구로 저 또한 오랫동안 보았던 오빠였으니까요. 사실 주영 오빠는 저의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늘 칭찬해주고 농담으로 우리 애기 다 크면 오빠한테 시집와라 할 정도로 오빠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저는 공장으로 취직하면서 삶의 기로가 달라져서 멀어졌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사귀자라고 딱 정해진 연인도 아닌 요즘 사람들 말로 썸이라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희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주영 오빠 또한 대학 졸업하고 어머니가 주선해주신 선자리에서 와이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훈 오빠의 와이프는 결혼하고 아이를 유산하고 암까지 걸려서 3년을 병상에 있다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주영이 좋은 놈이야. 너도 잘 알잖아. 너랑 주영이 어릴 때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 오빠 알고 있어. 주영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술 마시고 울었는지. 내가 그걸로 아직도 놀린다. 자기 와이프 아파서 병상에 있는 병수발 다 했고 와이프 죽고 나선 내내 다른 여자 한번 쳐다보지도 않던 놈이야. 너도 아직 젊은데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네 삶을 살아야지. 오빠가 주영 오빠랑 나랑 연결해 주려는 거 잘 알아.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오빠, 나는 엄마잖아. 주영 오빠는 아이가 없지만 나는 다르잖아. 그 사람 주변에서 우리 주윤이를 받아들일까? 아닐 거야. 나는 우리 아들 눈치 보면서 키우기 싫어. 오빠가 지훈이 키울게. 그러니까 너는 새 출발해. 언제까지 네가 40대인 줄 알아. 너도 아직 젊고 꽃다운 나이야. 이제 너 아끼는 사람이랑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아니야. 오빠, 다신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나는 우리 아들한테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 적어도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 그때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땐 오빠가 하라는 대로 내 인생 살아볼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오빠가 주선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새언니 또한 아가씨 내가 지훈이 잘 키울게 라고 말해줬지만 자식을 떼어놓고 시집가고픈 엄마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돌싱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재혼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가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오빠의 친구였기에 동생을 맡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주영 오빠는 저에게 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네가 언제든 부르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게. 연인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러우면 오빠 친구, 아는 오빠로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연락해. 오빠는 변호사였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15년 뒤 오빠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15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 30, 40대를 바쳐서 키운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만 잠시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고 저희 아들은 서울의 유명한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그리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펀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취업을 하고는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도 결혼할 때쯤 들었습니다. 간혹 안부 전화를 해도 밥 먹었니? 어디 아픈 데 없니? 라고 물으면 아들 녀석은 무뚝뚝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명절 때 봬요. 하는 게 다였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성격이 아닌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한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 성격을 잘 알아서인지 긴 인생 혼자 살기보다는 누구든 아들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길 바랬거든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캐나다에 부모님이 계시고 한국으로는 교환학생을 왔다가 저희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또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아이라고 해도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아이들끼리 만났기에 그런 큰일을 저질렀겠죠. 그 둘은 주식을 주업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회계학과를 나와서 둘은 금전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잘 아는지 처음에 제가 사준 5천짜리 전세를 2년 만에 5억짜리 자가 아파트를 살 정도로 잘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용돈을 한번 주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어요. 저도 일하다 보면 다른 집 아들들이나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고 듣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든가 꽃 한 송이라도 사주는 다른 집 아들에 비해서 우리 아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무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봐주고 싸울 일은 만들지 말자고 한 일들이 아들을 이런 성격으로 만든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다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도 부모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컸네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아이를 만나 결혼을 한 거겠죠. 며느리 또한 저희 아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키웠다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네요. 그날은 제 환갑인 생일날이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환갑잔치를 안 한다고 해도 보통 식사 한 끼는 하잖아요. 저를 잘 챙겨주고 고마웠던 오빠네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식당 예약도 제가 했네요.
아들, 엄마 환갑 생일이니까 외삼촌네랑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 우리 여태까지 외삼촌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너도 시간 약속 잘 맞춰서 와. 네, 뭐 알겠습니다. 식당은 엄마가 알아보세요. 제가 식사 끝나면 계산은 할게요. 따로 용돈은 제가 챙길게요. 그날 봬요. 전 아들이 주는 용돈보다는 편지 한 통, 그리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사준 선물 하나가 더 그리웠습니다. 아들은 명절이나 생일날 돈을 이체해주면서 본인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식으로 저를 대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환갑잔치날 식당에서 요리가 나왔는데 아들 내외가 오지 않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차가 많이 막히나 싶어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일이 늦게 끝나서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엄마 계좌로 300만 원 넣어드렸으니까 외삼촌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아니 아들, 아무리 바빠도 오늘 엄마 환갑 생일이야. 이런 날만큼은 엄마를 위해 올 수 있잖아. 평소에 내가 한 번이라도 너 귀찮게 한 적 있어? 정말 너무하구나. 일이 정말 바빠요. 죄송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운 날이 아닐까 싶어요. 오빠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쯤은 안부 전화를 해볼 만도 한데 그렇게 제 상일날을 망치고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저는 한 번도 두 아이에게 그런 아쉬운 점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 또한 제 업보겠지 생각했습니다. 사실 돈 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키우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는 건 전쟁이었기에 조금만 더 모으면 아들이랑 여행 가야지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질 못했으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아들의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도 다 없어진 지금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나이는 60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그때쯤 오랫동안 했던 토스트 가게를 접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집 사줄 만큼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 만큼 돈은 모았고 간간히 아는 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영어와 미술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이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자주 연락은 안 되지만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들 내외와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와 미술 공부 등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사고를 좀 쳤어. 엄마 정말 미안한데 지금 집 팔아서 나한테 투자하면 안 될까? 내가 3배 더 얹어서 줄게. 딱 1년만 나한테 그 돈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맡기면 안 돼? 그 사이에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되잖아. 내가 미연이한테도 다 이야기해놨고 미연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 친정에 가 있어. 당분간 캐나다에 있다가 올 거니까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여기서 살자. 1년만 우리 집에서 살고 그 뒤엔 내가 돈 불려주면 엄마 좋은 아파트 사드릴게요.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엄마. 그래, 알았어. 엄마가 최대한 금매로 내놓을게. 근데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어차피 내가 하는 사업 엄마가 잘 모르니까 말해도 알 수 없어. 엄마 내가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해놨거든? 오늘 집 보러 온다니까 집 정리만 좀 해놔줘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집도 얼른 팔 수 있도록 할게. 엄마 고마워요. 지금 빨리 필요하니까 무조건 가격 맞춰줘요. 지금 내가 5억이 정말 필요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고 이사도 빠를수록 좋다고 해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아들은 미리 부동산에 저희 집을 내놓고 당장 1시간 뒤에 집을 보러 온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부모가 있을까요? 한 번도 자기 집에 먼저 오라고 말한 적 없던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절 때만 보는 아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저는 집을 팔았어요. 오빠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며느리 캐나다 들어가 있는 동안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그러네. 나 집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이 투자해준다고 해서 당분간 아들 집에 갈 것 같아. 그래? 지훈이가 이제 철이 드나 보네. 며느리 없으면 모니가 편할 수도 있겠다. 이사 다 하면 오빠도 한번 초대해줘. 나도 지훈이 얼굴 한번 보자. 어째 몇 년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네. 아휴, 무심한 녀석. 응, 오빠. 내가 이사 다 하고 나면 연락할게. 저는 아들 말만 믿고 금매로 집을 팔았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다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삿짐을 붙이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전화가 잘 되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캐나다에 있어서 전화가 안 되는 건 물론 아들마저 연락이 안 되니 저는 짐은 빼야 하고 갈 곳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선 급하게 필요한 짐만 들고 아들이 가르쳐준 아파트로 가보았습니다. 3년 전에 처음 가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들 집이라 낯설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하염없이 아들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트 집 앞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으니 누군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기 아주머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408호 지금 집 내놓은 상태인데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저희 아들 집인데 김지훈이라고 지금 집 내놓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네, 어제 여기 이사했잖아요. 다음 주에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들이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들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어제 이사 나가서 여기 아무도 안 살아요. 전기도 가스도 다 끊어진 상태라서 제가 압니다. 다시 전화해보세요. 전 100통이 가까운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가 살던 집에 갔습니다. 저 또한 모레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가전 가구야 다 버리고 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용한 것들이라 버릴 때도 되었죠. 제 수중에 남은 돈은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이 급하다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9천만 원과 집 한 돈 5억을 모두 다 입금해 주었기에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구, 가전을 다 버리고 우선 살 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 고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월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당장 입을 옷가지와 실용품을 가지고 아들에게 연락 올 때까지만 지내자 생각하고 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들 실종 신고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저랑 같이 살기로 해놓고 한 달째 깜깜무소식입니다. 혹시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요?
아니요, 사고자 명단에 아드님 이름은 없고요. 실종신고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우선 한 달간 연락 안 되셨다고 하니까 실종신고는 해드릴게요.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 형사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아들이 안 좋은 사고에 휘말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라지면 저 말고도 누구 하나는 실종신고를 할 텐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해도 며느리 또한 연락이 안 된다는 게. 하지만 전 아들이 제 돈을 다 들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든 게 며느리와 함께 짠 계획이라는 걸 한 달 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한 달이 지나도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사정에 대해 다 말했습니다. 뭐? 지훈이랑 연락이 안 돼? 너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들이랑 잘 살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너희 세원이가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하더니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도대체 지훈이는 무슨 일이라니? 나도 한번 알아볼게. 너 지금 어디니? 당장 집은 빼줘야 하고 가정가구는 어차피 15년씩 쓰던 거라 다 버리고 간단한데 옷까지만 가지고 고시원에 들어왔어.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오빠네도 지금 손주 키운다고 바쁜데 내가 갈 순 없잖아. 그리고 일주일이면 전화 오겠지, 한 달이면 오겠지. 그러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전화한 거야.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 마음을. 우리 아들의 나쁜 모습을 오빠에게 알리기 싫어서 바로 연락을 안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연락 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 한 달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의심 없이 믿고 있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우선 너한테 갈게. 좀 기다려봐라. 오빠가 전화 줄게. 오빠는 저랑 전화를 끊고 저랑 인연이 될 뻔했던 주용 오빠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아마 오빠가 아는 인맥 중 법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저도 잘 아는 사람이니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걸었겠죠. 저는 그렇게 15년이 지나서 그 사람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지막까지 나의 행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나기가 창피했어요. 미애야, 잘 지냈어? 이렇게 또 우리가 인연이 돼서 연락이 됐네. 네 오빠한테 대강 이야기 다 들었다. 우선 오빠한테 아들 인적사항을 알려줄래? 그럼 내가 찾아볼게. 우선 고시원에서 나와서 오빠 집에서 생활하는 건 어때? 우리가 20대도 아닌데 고시원 좁은 방에서 생활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한번 우리 사무실에 와라. 나도 지금은 은퇴해서 명의만 변호사 사무장인데 그래도 내 사무실이니까 한번 나와서 얼굴 보자. 그리고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해보자. 오빠가 우선 찾아보고 내일까지 연락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던 주용 오빠는 저희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부터 모든 정보를 듣고는 오빠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오빠는 사무실로 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직접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주용 오빠가 일하는 곳은 목동에 고급진 상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건너기 위해 건널목에 서서 주변의 고급진 건물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이 외제차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빨간색의 벤츠 스포츠카를 몰고 있었고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한순간 다른 장면들은 다 페이드아웃이 되고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차 안에서 들릴 일이 없겠죠. 저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아들을 붙잡으려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빨간불이라고요. 갑자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신호 좀 보세요. 아니, 저기 저 차, 내 아들, 지훈아! 제가 애타게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신호가 바뀌고 아들이 탄 차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던 아들이 저렇게 좋은 옷에 비싸 보이는 차를 타고 있는데 왜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문자를 매일 10통씩 보냈지만 한 번이라도 답장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잘 때마다 내일은 꼭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신에게 빌면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주용 오빠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미애야, 잘 찾아왔네? 오랜만이다. 너는 하나도 안 늙었네. 근데 무슨 일이야? 표정이 넋이 나갔는데? 오다가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오빠도 그대로네. 오빠 사무실 정말 좋다. 오빠도 성공했는데?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이제 우리 나이는 현장에서 뛸 나이는 아니라서 나 시간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부담 안 가지고 물어봐도 돼. 우선 자리에 앉아. 내가 알아본 것들이 너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빠는 그렇게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지훈이는 지금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일주일 뒤에 출발하는 표로 끊어놓은 상태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파악하는 것만 2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조회해서 알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였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연락은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너희 오빠한테 먼저 물어봤어. 네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해주니까 바로 돈만 밝히던 놈이 자기 엄마 집까지 들고 이제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막아달라고 하더라. 사실 나의 변호사 감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집도 팔고 회사도 정리하고 우선 나오는 돈만 20억이지만 와이프한테 보낸 내역까지는 알 수 없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자동차 리스한 것도 다음 주까지고.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 아들 못 잡을 것 같은데 캐나다 이민 준비하는 것 같았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하긴 알면 네가 실종 신고를 안 했겠지. 오빠, 사실 나 방금 이 앞 사거리에서 아들을 봤어. 외제차를 몰고 지나가더라. 내 눈을 의심했어.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집 주고 모은 돈 다 주고 고시원에서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집도 주고 제 노후 자금도 빌려주고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아들이라 이제 좀 가족처럼 1년이라도 같이 산다고 기뻐했던 제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집을 팔라고 종용하고 모든 걸 다 주었을 때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봤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하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거라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애야, 내가 이래서 사무실로 오라고 한 거야. 전화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네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너희 오빠도 여기로 오고 있어. 내가 오라고 했어. 네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아마 지훈이는 처음부터 이민을 생각하고 가서 할 사업 때문에 한국에서 모은 돈을 다 끌어서 한국을 떠날 생각이었던 것 같아. 우선 출국 정지부터 하자. 그리고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사정을 말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요즘 사실 이런 경우 많아.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돈 받고 나면 나 몰라라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부양비를 받기도 하고 너도 한번 생각 정리해봐.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출국금지 의뢰 신청뿐이라서 그것까진 해놨어. 아마 조만간 변호사인 나에게 연락이 오겠지. 아니면 너한테 전화가 갈 거야. 저는 제 오빠와 함께 오빠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집에는 오빠네 부부와 딸네 가족까지 6명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세훈이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했지만 33평 아파트에 6명이 살고 있는 집에 저까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네 사위 보기에도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버림받은 부모, 아들이 돈 들고 튄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한테 이런 시련까지 주시는 걸까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이제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에 잠식되어 있을 때 틈틈이 연락을 해주고 밥을 사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게 바로 주용 오빠였습니다. 와이프랑 사별하고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산 오빠는 이제 일도 쉬고 싶다며 고향에 집을 보러 다니며 강아지를 키우는 낙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동무나 되어 달라며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사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주용 오빠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빠는 오빠 삶이 있기에 더 이상 민폐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중 아들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첫 마디가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건 저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였기에 당연히 사죄를 먼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첫 마디는 저를 울렸습니다. 나를 지금 사기죄로 고소한 거예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엄마 때문에 출구정지 신청서가 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다음 주에 들어가서 계약해야 되는데 지금 5억 나한테 줬다고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첫 마디가 나한테 따지는 거니? 너 믿고 내가 한평생 모은 전 재산 다 줬어. 사기 맞잖아.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서 집을 팔라고 하더니 그 집마저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너는 엄마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네가 정말 인간이니? 그래서 지금 사기죄 고소한 거 취소하지 않을 거란 거지? 정말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 나 지금 캐나다에서 사업하려고 돈 필요한 거 맞는데 이번 계약만 하고 나면 다시 돌려줄게.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출국금지 신청 풀어. 안 풀면 그 돈조차 주지 않을 거니까 잘 생각해요. 집까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이나 해본 적 있어? 엄마 이 나이에 고시원에 살았어. 너 하나 믿고 기다렸어.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외삼촌이랑 친하니까 외삼촌 집에서 살면 되잖아.
그리고 엄마 나 몰래 돈 모은 거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러는데? 아, 진짜 나 이번에 캐나다 못 들어가면 여태까지 작업해놓은 거 다 끝이야. 끝이라고. 어차피 엄마한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면서 돈 준다잖아. 1년 안에 줄 테니까 빨리 고소 취하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들 앞길을 방해한 적이 있었나요? 정말 아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저 또한 이제 끝이구나. 나도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이자 제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 많이 아는 주용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변에서 좋은 사람 있다 만나봐라 해도 한 번도 재혼 생각 안 했어. 오빠한테도 마찬가지였고 나 혼자 살면서 지훈이 하나 잘 살게 하려고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래?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돈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게. 요즘 세상이 참 그렇더라. 요즘 부양권 소송 나도 많이 접했어. 처음에는 나도 많이 놀랐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소가 들어와서 익숙해졌지만 당하는 부모의 마음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너무 울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너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리고 너희 오빠 집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강아지들 나 없을 때 봐주지 않을래? 내가 유일한 취미이자 시간 보내는 게 유기견 돌보는 거야. 너 마음 안정시키는데도 좋을 거야. 애니멀 테라피라고 하잖아. 우리 집에 5명의 아이들 있거든. 애들 좀 챙겨주라. 사실 전 오빠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매일 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오빠의 억지에 고시원에서 짐을 빼 옮겼지만 대식구가 사는 집이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친 상태라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용 오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 단독주택에 사는 오빠는 강아지 5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산책시키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강아지 산책을 매일 부탁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길을 걷다 보니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사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쓰러져 더 이상 아르바이트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의 이런 상황을 알고 오빠가 손을 내밀어 준 거였겠죠. 오빠, 안 되겠어. 아들한테 이대로 다 뺏길 수 없어. 나도 이제 없는 자식이다 생각해야겠어.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대로 내 인생 다 망칠 순 없어. 오빠가 나 좀 도와줘. 전 주용 오빠에게 전화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할까 말까 매일 매 순간 마음이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자식을 고소는 했지만 더 일을 진행시키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남은 인생을 돈도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캐나다 이민을 가면서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혼자 모든 인연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미련하게 잡고 있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주용 오빠는 안 그래도 아들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송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지훈이가 아니라 미애 네가 상처 많이 받을 거야. 내가 이런 소송을 했을 때 대부분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건 부모 입장이더라. 그래서
난 받을 돈 확실하게 받고 끝내는 게 네가 덜 상처받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네가 끝까지 소송하고 출국 금지하고 며느리까지 소환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선은 다해서 도와줄게. 일주일 내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덜 상처받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사연을 읽으신 분들 중 그래도 끝까지 소송해서 아들 인생을 망쳐야지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엄마니까요.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아들 편인 게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저는 제가 준 돈 중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이 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 병원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는 비용 등 생각했고 제 변호사인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사실 이런 싸움은 길게 하면 정말 정신병까지 오더라. 많은 분들이 결국 우울증이 오셔서 힘들어 하셨어. 너무나 감정적으로도 힘든 싸움이니까. 내가 처리할게. 괜히 만나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도 너한테 좋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우리 강아지들 산책시켜주고 나 저녁밥이나 좀 해주라. 나도 집밥 먹어보게. 그리고 화초들 관리도 좀 부탁해. 오빠는 제가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부탁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겠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 모르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또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저한테 준 돈을 다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기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당장 출국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출국을 못하고 있으니 일이 커졌다 하더라고요. 주용 오빠는 아들 지훈이 출국을 막기 위해 변호사분들이랑 회의를 했고 상대편 변호사랑 만나서 조율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주용 오빠는 저 모르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엄마가 삶을 이어가고 싶을까요? 하루는 힘내서 내 삶을 살자 하면서 힘을 냈지만 또 하루는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법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걸 알리기 싫었겠죠. 아들은 그 사이 저에게 문자만 서너 번 보냈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법적 싸움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사업 준비하러 가야 합니다. 내 인생 망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얼마 보내드릴까요? 제발, 이번 사업 망치면 저 인생 망해요. 아들 죽이고 싶어요? 저 진짜 이번 달 안에 못 들어가면 다 날라갑니다. 20억 투자했다고요. 저 죽으면 마음 편해지겠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캐나다 못 들어가면 저 죽어요. 아들의 문자에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뒤통수를 쳐도 아들은 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이 죽는다는 말에 걱정이 되는 것 보니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평생 저에게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 없는 며느리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이 사람 캐나다 안 들어오면 저 이혼할 겁니다. 지금 일이라는 일은 다 시작해놓고 본인이 들어오지 못해서 제 돈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면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지훈 씨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돈 돌려드리라고 할게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어디서 모자란 5억이라는 돈 융통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한 거 없는 며느리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평생 모은 돈 이대로 날리면 그 사람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며느리 전화까지 받고 나니 복수만이 정답일까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새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희 모자 이야기 다 들었죠? 사실 처음에는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사이가 다시 개선이 될까? 이러나 저러나 다시는 아들 못 볼 것 같은데 엄마인 나까지 독하게 나가야 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 너무 많은 마음들이 저를 괴롭히네요. 아가씨, 내가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을 봐왔잖아. 서로 너무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산 세월이 길어서 그래요. 이대로 아들 망하게 하면 아가씨 성격에 더 병날 듯해.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더 후회하고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아가씨 남은 인생에 한 만들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아가씨 마음이죠. 전 언제나 아가씨 편이랍니다. 언제든 마음이 답답할 때 전화해요. 언니와의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 후에 10년까지도요. 지금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아들 인생을 여기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걸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내 마음이 편할까?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락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에게는 내가 부족한 어미였는지 모르겠지만 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너를 키웠다. 지금은 네가 부모라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내 마음을 모르겠지. 하지만 자식이 생긴다면 나한테 꼭 사과하러 오너라. 기다리겠다. 캐나다 가서 네 아내랑 잘 살아. 긴 인생, 나는 혼자 지낸 시간이 더 많았지만 너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잘 가거라. 너는 거기서 너의 행복 찾기 바란다. 나도 이제 너에 대한 모든 미련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살련다. 아프지 말고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제 문자를 읽고 나서 아들은 제가 준 돈의 반 정도는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라면서 말이죠. 주식으로 묶여있는 돈은 시간이 더 걸린다며 자기가 가진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 사실도 변호사인 오빠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고 아들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저는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고소 취하해 주셔서 전 캐나다 갑니다. 다시는 한국에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인데도 말이죠. 저 또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로서 제 인생은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용 오빠와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도 가고 다시 영어도 배우고 오빠 집에 같이 사는 대신 집안일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배우는 영어도 그림도 하고 싶었던 공부를 돈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니 매일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즐겁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미움도 그리움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애야, 우리 3번이나 엇갈려서 2년이 되지 못했잖아.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지만 난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네가 아플 때 당당하게 보호자로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우리 남은 인생 같이 즐겁게 살다가 가자. 내 아내가 돼줘. 오빠. 나도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서 함께 웃으면서 살고 싶어. 오빠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오빠의 가족이 되어줄게. 오빠도 나의 가족이 돼줘.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나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17살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첫사랑을 이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오빠와 가정을 이루니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아들에게 받은 제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죽는 날 저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 기부하고 갈 겁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1년 전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모은 돈도 다 사라졌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렇다고 남들처럼 벤츠를 사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돈에 매여서 살았는지. 지금 저의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 자식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추억을 쌓으세요.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공부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괜히 싸울 것 같아서 말을 피한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거니까요. 저는 생각해보니 아들과의 기억에 남는 추억의 한 페이지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삶을 살아간다면 저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돈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미래가 이럴 줄 알았다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과의 추억을 만들면서 살았겠죠. 적어도 지금의 관계를 만들지 않았겠죠.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처럼 후회가 가득한 관계 만들지 마시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애정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답니다. 저는 그걸 60이 넘어서야 알았네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